네, 두 분과 함께합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김없이 여론조사 결과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배종찬 소장께서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조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에서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 수행하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긍정평가가 직전 조사보다는 1%포인트가 하락한 35%, 부정평가는 2%포인트가 올라간 57%로 나타났고요.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 35%, 더불어민주당 32%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래요. 이 조사 기간 내에 좀 주요한 이슈가 뭐가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았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지난주까지 우리가 분석할 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간 것을 뭐 외교 주목도가 높아서 G7 있었고, 예, 그런 부분들이 뭐 중도나 영향을 줬을 테고 무당층 특히 이제 또 MZ 세대가 영향을 받았던 것은 대체적으로 이제 반사 이익으로 해석을 하는데 김남국 의원과 관련된 코인 논란이 네. 되면서 그 반사 이익을 윤석열 대통령이 대체로 가져갔다. 근데 이번에는 좀 민감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대통령으로서도 이제 이 부분은 상당히 이제 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도 민감할 수 있는데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네. 내용이 있고요. 또 간호법 제정안은 본회의 재투표가 됐는데 이제 부결이 됐고 또 한동훈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되면서 MBC 기자 압수수색도 있을 거예요. 임모 기자죠. 그 다음에 이 북한의 군사 정찰 위성 발사도 있었고 또 이 재난 문자 관련해서 또 서울시 행안부가 좀 혼선을 빚는 경우도 있습니다. 후쿠시마 시찰단의 이 활동 결과 발표도 있었고 또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인데 도심 집회에 이 경찰이 캡사이신 대응 시사하는 내용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게요. 중앙선관위 내용도 상당히 뜨거운 내용인데 지난주에 우리가 다뤘던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 노조 때리기에 좀 집중해서 분석을 해봤으면 예. 좋겠는데 왜 노조를 때릴까? 자, 두 분의 한번 진단 한번 총평사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은지 기자는. 네, 그러니까 제가 계속 이제 이 여론조사 이야기 나올 때마다 항상 하는 게 이제 1, 2%뭐 올라가고 내려가기보단 추세를 봐야 된다라는 취지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37, 36, 35 계속 이제 하락세다라고 하는 지점을 조금 더 집중해서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와중에서 떨어지고 있는 분위기 안에서 오히려 윤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를 한 사람들의 두 번째 이유는 노조 대응으로 올라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주 대비해서 3%포인트가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집토끼를 모으고 있는 상황에서 노조 대응 이슈는 반응을 하는 지점은 있다.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확장성 있을지는 좀 더 살펴봐야 된다. 이 정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윤 대통령 직무수행이 올라가는 때 노조에 대한 강경 대응이 있었다라고 하는 분석들이 꽤 나온 바가 있습니다. 제가 뉴스타파에서 이제 가지고 온 표인데요. 실제로 이제 한국갤럽을 기준으로 노조 강경 대응, 업무 개시 명령 뭐 이런 것을 했을 때 올라가는 그 흐름을 보이는 건 있는데요. 하지만 단순히 이때 이 이슈만 있었냐? 이 단독으로 이게 반응하는 것이냐는 좀 더 꼼꼼히 따져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도어 스태핑이 11월 넷째 주부터 없어졌거든요. 그러므로부터 윤 대통령이 만든 리스크가 일정 부분 안정감을 가지고 왔다라는 평가들이 꽤 있었는데요. 단순히 이게 노조 대응으로만 볼 수 있는 지점이냐라는 것도 좀 의문스럽긴 합니다. 배종찬 소장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정체성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걸 뭐 이제 이념적인 어떤 진보나 보수의 색깔을 뛰어넘어서 이제 정권의 방향성이겠죠. 무슨 말씀이냐면 노조 때리기를 한다라는 것은 노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기보다는 기업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기업 친하죠.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영업사원 1호를 표방하고 있는 것이고 노조는 어떻게 보면 기종 노조 또는 권력 노조 그러니까 노조가 가지고 있는 노동자들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면이 이제 더 부각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경제를 성장시키고 법과 원칙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타도 대상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 노동자들이고 여기 이제 앞에 이제 불법이 붙겠죠. 그렇게 해서 이것을 척결하는 것이 일종의 미션, 뭐 사명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해석은. 일단 좀 우리가 여기서 정밀하게 된 게 지금부터 이 인가 분석은 고정지지층, 집토끼 어필 전략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네. 그러면 노조 때리기라고 하는 게 고정지지층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닌가 여기에 이제 집중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놓고 본다면 어찌 본다면 이거는 거의 정석에도 가깝다고 볼 수 있는 게 노조 때리기라고 하는 것의 전제는 뭡니까? 노조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하는 것들을 전제로 하는 것이니까 거기서 결국은 고정지지층이라고 하는 것이 보수 성향의 거의 대부분이라고 한다면 보수가 갖고 있는 질서에 대한 내지 안정에 대한 어떤 희고심리 이것들을 자극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어떤 법질서 확립이라고 하는 모토에서 나타난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정체성 내지 이미지 이거 연결이 되다 보니까 고정지층을 어필해 들어가는데 주요한 수단이다. 이렇게 뭐 정리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얻었던 48.56%는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태도에 대해서 긍정을 표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법과 원칙을 강조하기는 합니다만 조금 강경한 때로는 이것이 좀 지나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노조 대응에 대해서도 지지율이 올라갔던 이유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투표했던 사람들은 결집을 하는 거예요. 그 이제 또 하나의 이유는 일종의 반사적 효과죠. 그거는 뭐냐면 문재인 정권 때 노조를 너무 풀어줘서 민주노총이든 한국노총이든 뭐 활개를 쳤다 노조가 이런 인식하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노조에 대해서 집회 시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경한 태도를 보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 대선에서 그래도 투표했던 사람들은 호응할 것이다. 이런 게 이제 깔려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이 이 내용상에는 문재인 정부 때와는 전혀 다르다. 이런 까지도 같이 포함이 돼 있고 그것이 지지율로 연결되면서 효과적이다. 하지만 그 지지율의 보탬이 되는 정도는 지난 대선에서 얻었던 48.56%고 그걸 지금 여론조사의 지지율로 환산한다면 대략 한 40에서 45% 정도 사이 수준 정도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 문제는 이제 고정지층에 대한 어필 전략은 알겠는데 그러면 중도층 네. 내지 무당층에 대한 이게 어필 전략이 될 수 있느냐가 이제 사실은 중요한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집토끼를 모아야 한다는 것 자체가 현재 윤 대통령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의 역설이다. 취약함을 보여주는 한 지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좀 지적하고 싶고요. 그 말씀처럼 이제 이것이 중도 확장까지 이어지냐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배동찬 소장께서도 이제 데이터 분석을 이제 가져와 주신 걸 보면 실제로 이제 집회 시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들이 굉장히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어떤 노동에 대한 부정적인 감각 혹은 집회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 같은 것들이 일정 부분 모으기 쉬운 전략이라고는 보이는데요. 하지만 과잉 진압으로 이어지는 경우에 이것이 사회적 대화를 걷어차고 있는 상황까지 가고 있어서 윤 대통령이 실제적으로 본인이 하겠다라고 했던 노동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위험한 지점이 크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도 이제 한국노총 관련자가 시선 집중에 나와서 말씀하셨는데 단순히 이제 그 노사정위원회뿐만이 아니라 지금 그 최저임금위원회도 제대로 안 굴러갈 상황이다라는 식의 지적을 해주셨잖아요. 과연 그러니까 결국 지금 윤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이 행태의 핵심이 본인이 하고 싶은 노동개혁을 통해서 사회를 바꾸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과연 지금 되고 있느냐라는 좀 질문이 듭니다. 우리 배영찬 소장은 중도 무당파 어필 전략으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한적이죠. 제한적인데 우리가 두 가지 지점에 한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먼저 원정병 그냥 간단하게 이게 우리가 뭐 길게 장황하게 설명하는 노동자들이 집회 시위를 왜 할까? 집회 시위를 위해서 집회 시위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이유가 목표가 있을까요? 이유가 있을 목적이 있죠, 그렇죠? 그러면 경찰에서 이 집회 시위를 이렇게 대응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게 그냥 노동자들이 그냥 나와서 그냥 때려잡아야지 이런 걸까요? 아니면 가급적 좀 안정적으로 집회 시위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걸까요? 안정적으로 원하겠죠. 그렇죠. 그 말씀 뭐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중도에서 좀 호응을 이끌어내는 방법이 그러니까 집회 시위가 있으니까 노동자들이 요구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걸 잘 절충하고 중재를 했기 때문에 정부의 성과다 이렇게 해서 호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뭐냐 불편함이거든요. 일단은 집회를 하면 되게 불편해요. 뭐 시내 교통도 혼잡해지고 그러니까 바로 얼마나 불편해지냐 이걸 강조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경제성입니다.
자, 회사가 문을 닫고 지금 누적된 피해액만 한 20조에 달한다. 이러면은 다 발끈해요. 취업도 못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러면 기업이 더 힘들어지겠네. 그러니까 불편함과 경제성을 강조해 버리면은 이게 중도층을 좀 끌어들이는 그런 이 방식이 될 수 있는데 방법이 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그렇다고 해서 중도층 전부가 호응할 일이냐, 무당층 전부가 호응할 일이냐, 그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편의적으로 중도 무당층이라고 그러니까 한두루물이 엮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거기에는 참으로 이제 그 다양한 층위가 있는 복잡하죠. 거잖아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만 떼어서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그게 바로 20대 어필 전략. 결국은. 자, 그러면 저는 이 자리에서 그렇고 이제 뭐 다른 코너에서도 이제 그 윤석열 정부나 집권 여당이 20대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접근에 들어가고 있는가 되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고정 지지층을 결속시키고 20대만 끌어들이면 무조건 이긴다고 보기 때문에. 네. 근데 지금 20대가 갖고 있는 특성이 하나가 있는 게 진보층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렇게 하면은 결국은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이 다시 리마인드가 되면서 오히려 자충수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시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걸 한번 좀 잘 봐야 되는 게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이 언제 있었습니까? 2016년에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7년 전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네요. 네. 그러면 이거를 한번 이렇게 그러니까 좀 단순 논리긴 하지만 대입을 해봐요. 지금 20대가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을 아느냐라는 거예요. 잘 모를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뭐 30대 이상 같은 경우는 백남기 농민을 비롯한 그 이전의 어떤 거리에서의 집회 시위 양상이라고 하는 네. 것들에 대해서 일정하게 알고 있고 거기서 어떤 자신의 생각이 그러니까 성립되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20대 같은 경우는 아니라는 것이죠. 어찌 본다면 그 10대 말부터 지금 20대를 관통해오는 이 일련의 어떤 그 기간 동안에 집회 시위라고 하는 걸 통해서 갈등상이 빚어지고 거기서 물리적인 충돌 양상이 나타나는 것을 거의 경험해 보지 못한 세대다. 그러면 이런 세대가 지금 정부 여당이 주도권을 가지고 노조가 결국은 사회적 갈등과 불안을 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대응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분신이라든지 저기 뭐냐면 곤봉 진압보다는 쇠파이프로 난간을 두드리는 것을 집중 부각을 한다면 네. 그것이 20대한테 어떻게 갈 것인가에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볼 성질만은 아닐 수가 있다. 그것이. 결국은 거기서 이제 언론이 어느 측면을 집중적으로 부각해 주느냐에 따라서 네. 얘기가 물론 달라진다는 걸 전제로 깔고 하는 말씀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놓고 보면 20대 같은 경우를 포인트를 여기에 두고 지금 접근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그 이전에 노동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갔던 최우선 대상을 20대로 설정했던 부분들도 네. 그러니까 약간 결은 다르지만은 같은 어떤 접근법, 20대 포획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이제 접근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는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도 2030 세대에 대한 얘기들을 했었던 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어떤 이미지를 통해서 20대가 무언가를 판단한다라고 하는 건 좀 20대에 대해서 조금 조심스러운 생각이라고 보고요. 결과적으로 이번에 이런 윤석열 대통령 측 노동에 대한 접근 혹은 태도 같은 것들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에 따라 가지고 저는 20대 분들의 선택이 좌지우지 될 수 있다라고 그 보거든요. 말 맞아요. 이제 네. 시작이니까 사실. 예. 근데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사실 우리 언론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이제 노조에 관련해 가지고 특히 좀 부정적 이미지를 강조하는 식의 보도를 많이 했다는 것들은 굉장히 저도 언론의 한 사람으로서 많이 느끼고 있는 것들이 있고요. 실제로 뉴스타파가 지난 10년 동안 22개 일간지 사설 3,000개 넘게를 분석해 본 걸 보면요. 파업, 강성, 불법 이런 부정적인 단어와 대부분 연결돼 있다라고 해요. 반대로 기업 같은 경우에는 투자, 일자리, 고용과 같은 긍정적인 단어.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도 그 포스코에서 사람을 강경 진압했던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그 모습만 기억하고 있잖아요. 혹자는 이제 노동자가 맞은 모습, 혹자는 노동자가 강경하게 그 경찰한테 무언가를 던지는 모습만 보는데 더 본질적으로 그 사람이 거기 왜 가 있었냐라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는 보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맥락적으로 이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하게 됐고 거기까지 가게 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 집중하는 보도들이 없었다라는 지점에서 우리의 언론 보도들이 노조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좀 긍정적이지 못하거나 혹은 노동 혐오적인 태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좀 지적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스윙보터 혹은 중도 20대라고 하는 분들이 단순히 이것에 대한 태도만으로 무언가 결정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따진다면 지금을 통해 가지고 발현되는 어떤 결과일 텐데 그 노동개혁에 대한 결과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노사정이 모여가지고 소위 말하는 윤석열 정부가 집중하고 있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라고
라고 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과연 노조를 계속 수사하고 구속하는 것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냐라고 하는 지점은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통 한국노총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민주노총과는 좀 별도로 물론 그에 대해서도 노조 갈라치기다 이런 비판이 있긴 하지만요. 적어도 한국노총은 역대 보수정부에서도 일정 부분 파트너 역할을 했던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노총까지 다 배제해가지고는 뭘 할 수 있냐라는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김종배 의원도 이야기를 하셨지만은 지지율로 접근을 할 사안은 아니죠. 왜냐하면 지지율로 접근을 하면은 정치성을 띈 상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정치성을 띈 노동개혁이 됐든 저는 이 노동관계 조정이 됐든 그거는 실패가 불보듯 뻔하다. 왜냐하면 실제 사례들이 그래 왔으니까. 그래서 저는 뭐냐면 이게 방금 전에 김원재 기자가 얘기했던데 우리가 해결책을 놓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사람들이 집회 시위 현장의 모습이나 아니면은 불법이냐 합법이냐 야간 시위냐 시위 문화냐 근데 사실 이거는 과정이고 수단이고 사실 더 중요한 건 쇠파이프 캡사이신이 아니라 뭔가 요구한 게 있었을 텐데 그 요구한 이유는 뭘까 그리고 해결책을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필요한 과정과 준비는 뭘까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70년대 후반 80년대에 두 분도 그 기억하실 우리 지금 청취자분도 기억하실 건데 대처 전 영국 총리가 이 탄광 노조의 파업에 대해서 탄광 산업이 영국의 한 50년대 60년대까지만 해도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의 목소리가 컸어요. 근데 이제 산업 구조가 점점 이제 이 쇠퇴하니까 탄광 산업이 이들도 뭔가 산업 구조 변화를 위한 요구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그 요구 사항을 뭐 영국 정부는 받아들일 수 없었는지 완전 강경 진압을 해요. 대처가. 근데 그 당시에 대처가 그렇게 강경 진압을 하니까 대체적인 여론은 뭐냐면 영국 병을 해소한 것이 대처다. 그 다음에 이 포클랜드 전쟁에서 승리까지 하니까 철의 여인 이러면서 대처 잘한 대처다 뭐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탄광 노조들이 요구한 것도 자기들 생명을 걸고 요구한 것일 텐데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것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레이건 대통령 그러면은 정말 미국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 김종배 왜 호적을 바꿔요? 호적을 바꾸네요. 그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의 바위산 얼굴 새긴 러시모 알죠? 러시모산에 한 명만 더 새길 수 있다면 레이건이라는 거예요. 존 F 케네디가 아니라 그 정도로 레이건 대통령에 대한 존경심이 미국 국민들한테 많은데 레이건도 여객 항공기 조종사들 파업에 대해서 강경 진압을 했어요. 강경 진압을 했어요. 그때 막 잘했다고 박수를 치고 난리였거든요. 근데 뒤돌아서서 보면은 진압을 잘했다 또는 왜 그때 그 시위 현장에서 폭력이 물리적 폭력이 나왔을까 이거에 집중하지. 그때 그 요구사항이 뭐였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안 나와요. 뒤돌아서서 보는 시점이 정권이 끝난 다음이면 아무 소용 없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두 분이 제기하는 본질적인 측면을 왜 보지 못하느냐라는 얘기에 제가 이의를 제기할 이유는 전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게 지금 상수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왜 전달을 안 하느냐는 일부러 전달을 안 하고 있잖아요. 일부러 그 대신에 정글도를 부각을 시키고 있는 거고 뭐 유서 대피를 지금 부각을 시키고 있는 게 상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러니까 그 집권 세력은 그 상수의 구도 하에서 전략을 짤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러니까 그걸 짚자라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그걸 짚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 지금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은 노조 때리기라고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지지율 끌어올리기니 총선 연결이니 그분 당연히 있는데 또 하나 지금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어느 순간에 공중으로 붕 떠버린 지금 노동계약 사안이 있어요. 주 69시간제가 공중으로 붕 떠버렸어요. 일단 퇴로를 어떻게 찾았냐면 노동부에서 뭐 돈 억수로 들여가지고 국민 여론조사한다고 하고 일단 지금 빠진 상태잖아요. 그 뒤에는 강간무소식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전 단계에서 지금 진행됐던 걸 보면은 퇴로를 열어야 돼요. 정권 입장에서는. 퇴로를 여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저희가 생각 잘못했습니다. 철회하겠습니다. 이렇게 퇴로를 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안 하죠. 그럼 퇴로를 어떻게 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잘 보면 주 69시간제가 나왔을 때 그거는 뭐냐면 거리에서 시위를 하고
대정부 투쟁을 하면서 반대한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여론 시장에서 정상적인 민주적 어떤 의사소통 공론의 장에서 의견이 나오면서 밀려버린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정권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그러니까 저기 퇴로가 없었고 뭐라고 할 이야기가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퇴로를 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 69, 그러니까 노동시간 유연화라고 하는 거에 반대 입장을 그러니까 표명하는 그 움직임에 정치색을 입혀버리는 게 가장 좋은 퇴로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결국은 노조나 이들의 어떤 과격 대응을 통해서 노동개혁이 지금 틀지어지고 왜곡되고 있고 그 결과가 이것이다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간다. 예. 충분히 강구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이 부분도 사실은 좀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근데 먼저 그 이제 유서대필 조작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월간조선이 사과를 해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 바가 있고, 그러니까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노조 강경지와 관련해서는 이제 여론의 추이를 좀 봐야 될 부분들이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그 맥락들에 있어서 왜 그렇게 했는지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전 중요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진행자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요. 근데 이제 이게 우선은 정무적으로,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혹은 지지율상 이제 도움이 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보이는 지점에서는 집토끼를 모은다고 하더라도 산토끼로까지 가기에는 어려운 지점들이 있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좀 지적을 드리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앞서서의 강경 노조 대응 혹은 노조에 대한 아주 나쁜 시선들을 여러모로 보여준 바가 있는데 과거에는 뭐 북핵에 비유하기까지 했었죠.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올수록 오히려 이제 좀 익숙해지는 지점들, 마치 박근혜 정부에서 종북 이야기가 계속 나와가지고 나중에는 사람들한테 일정 부분 시들해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효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튼 이게 지지율에 도움이 되건 안 되건 전략적으로 맞건 안 맞건 간에 저는 본질적으로 그러한 대응이 틀렸다라는 지적은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를 수차례 이야기하고 연대를 수차례 이야기하면서 왜 밖에만 나가가지고 그런 이야기하면서 안에서는 우리 정부에서 가장 자유와 연대가 필요한 존재들에 대해서는 그런 말 하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아주 본질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사기꾼. 나쁜 정치의 단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설사 그게 지지율을 올린다고 하더라도요. 나쁘다는 지적들을 계속 해야 되죠. 총선 전략만 놓고 보면 굳이 중도 무당층까지 설득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정권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지지층만 결속해가지고 대선 때의 득표율 근처까지 만약에 끌어올려 놓는다고 한다면 또 하나의 축이 사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야당을 향한 어떤 끝없는 어떤 검찰 수사를 통해서 야당 어떤 지지 세력을 일단 분열시켜 놓고 중도 무당층을 중립화만 시켜놓어도 무조건 이기는 게임이잖아요. 총선에서는. 그러니까 중도 무당층까지 지지로 끌어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중도 무당층은 중립화해도 이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립화가 곧 투표하지 않게 만든다. 그거죠. 관심 없게 만든다. 이 말씀이신 바로 그거죠. 거죠? 그것이 네.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정치에 대해서 염증을 느껴서 투표 포기로 가든지 간에 뭐든지 간에 해버리면 게임 끝이다. 이 계산은 아주 ABC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노조를 일종의 이제 빌런화 시키는 거죠. 타도 대상 또 이제 개혁 대상 이렇게 되면은 적어도 중간지대에 서 있는 유권자층에서는 노조는 악하다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데 빅데이터를 잠깐 볼까요 그러면? 예, 빅데이터를 보면은 약간 그런 성격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유튜브로 들어와 주시는 분들도 먼저 이 연관어부터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감성 연관어 말고 이 내용을 보면 집회 시위와 노동개혁이 돼 있는데 화면으로 보실 때 색깔이 칠해져 있는 부분과 오른쪽에 푸른색으로 푸른색으로 테두리가 돼 있는 그 부분 좀 집중적으로 보시면 한국 노총이 등장하고 경사 이건 이제 경제사회 노동위원회 같아요. 또 노조 그다음에 정부 윤석열 이렇게 이제 집회 시위가 있습니다. 경찰은 테두리가 쳐 있죠. 그다음에 노동개혁도 함께 봐야 돼요. 노동개혁 그러면 임금이 경제적인 부분이죠. 수입이죠. 임금이 중간에 나와 있고 그 외에 또 한국 노총도 있고 정부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또 국민의힘도 등장을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 제가 이걸 좀 요약 정리를 해봤더니 빅데이터가 이렇게 보시면 잘 안 보여요. 근데 이걸 정리를 해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대화를 해야 되는데 대화가 있느냐? 노대화. 대화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재 기능이 있냐면 중재 기능도 없어요. 그런데 진압은 있느냐? 왜? 경찰이 등장하니까 예스 진압. 그 다음에 정쟁은 있느냐? 당이 또 등장을 해요. 예스 정쟁이 있다.
잘 됐죠, 그죠? 네. 그다음 이제 감성 정관화와 또 긍부정 비율을 보면 집회 시위 노동 개혁입니다. 자, 집회 시위 보면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불법이라는 감성 정관화가 크게 등장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노동이나 노동자를 이 악으로 규정하는 데 있어서 집회 시위라는 이 과정 자체가 하나의 이제 이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럼 뭐 폭력적이다, 물대포, 피해, 체포, 또 비판하다, 위기, 갈등. 자, 노동개혁을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개혁이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개혁을 얘기했죠. 긍정은 30, 부정은 67. 노력하다, 신속하다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긍정적으로 아주 영향 인식이 되진 않아요. 근데 집회 시위와 노동개혁을 보면은 집회 시위가 더 부정적이고 긍정 비율도 낮다. 이걸 확인할 수 그러니까 지금 요 두 가지하고 아까 보여줬던 화면에서 노동개혁에서 센터에 임금이라고 하는 게 가장 진하게 센터에 박혀 있는 그렇죠. 부분에서 추정이 가능한 게 뭐냐면은요. 노동개혁의 문제를 노정관계 속에서 나오는 제도 개선의 측면에서 바라보지를 않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네. 해석이. 그것이 아니라 노동개혁이라고는 어느 측면에서 보면 실익적 관점에서 그러니까 굳이 약간 좀 그 러프하게 제도적 관점에서가 아니라 그리고 그 제도에 있어서 어떤 힘의 역학관계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실익의 측면에서 나한테 직접적으로 뭔가 소득이 오는 결과물로서의 노동개혁이냐 아니냐. 그렇죠. 이 부분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니까 시선이 거기에 지금 집중되어 있다. 이것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그 노동개혁을 이루기 위한 노정관계를 형성해 들어가는 어떤 주변 환경을 그 조성해 들어가는 과정에서 나오는 집회 시위라든지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뭐 이른바 경찰력 대처라고 하는 주변 환경적 요소를 매치시켜서 보는 측면들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이것이. 그리고 이러한 지금 인식이 가장 기본적으로 작동이 되고 있다면 지금 노조의 불법성, 폭력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주된 어떤 그 프로파간다의 어떤 요소로 잡아서 접근해 들어가는 것을 먹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옳고 그름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먹힐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거죠, 이게. 그렇죠. 그래서 높은 임금을 받는 많은 임금을 받는 기종 노조 이런 걸 부각을 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왜 그러면 그 노동자들이 300일 넘게 그러니까 계속 그랬는가에 대한 시선을 집중시킬 이유가 하지도 않죠. 그게 아니라 정글도, 쇠파이프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되는 것이죠. 부각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결국은 어떤 노동의 개선이라고 하는 측면이 아니라 정치성을 띠고 있는 것으로 치환시켜버리면서 이미지화해버리는 그러면서 노동개혁을 위한 노정관계의 어떤 그 틀을 짜는 이 어떤 전단계 작업들을 왜곡시켜버리는 결과를 빚게 되는 거죠. 이것이.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그러니까 노조 입장에서 볼 때 좋게 보더라도 그냥 떨어져 나가서 관망하는 태도 이상으로 끌어내지를 못하는. 근데 오히려 정부 입장에서 그게 더 좋은 거죠. 그리고 역학관계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이게. 그렇죠. 그래서 일각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그잖아요. MZ세대 노조가 기존 노조와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다. 그런 부분도 MZ 노조가 오히려 자기들 노조관을 가짐으로써 정부에서 생각하는 노동개혁에는 더 유리하게 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작동할 수가 있는 것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아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주 69시간제가 논란이 됐을 때 거리가 아니라 공론의 장에서 의견 그러니까 표현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면서 정부가 코너에 몰렸던 것들을 잘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왜 그러냐면 그거는 직관적으로 그다음에 감성적으로 딱 와닿는 판단거리가 되는 거죠. 그 20대가 되든 50대가 됐든 노동자 그렇죠. 입장에서는 네. 그것이 노동 시간을 늘려 싫은데 이게 돼 버리는 거죠. 근데 그 이상을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되게 복잡해지는 거고 결국 어떤 정치적 요인이 이제 개입돼 들어오는 거다 보니까 거기서 이루어지는 격렬한 교호 과정이라고 하는 것들을 뭔가 한 걸음 떨어져서 보려고 하는 어떤 이런 성향들이 그대로 지금 나타나는 요 빅데이터 분석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게 지금 저는 좋게 해서 한 걸음 떨어져서라고 했지만 빅데이터의 결과를 놓고 보면 되게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게 현실이다 이런 거죠. 그걸 지금 올라타고 있다 정부는. 네. 그러니까 그런 부정적 인식에 올라타서 무언가를 그러니까 한다, 개혁을 한다, 뭐 이런 것들은 아주 뭐 여우와 같은 방식일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방법론이 수사와 때리기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원하는 효과를 내기에는 어려울 수도 있다. 왜냐하면 부작용이 더 많거나 혹은 예상치 못한 아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지점에서는 여전히 지금 정부의 방법론이라는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앞선 문제의식이 아주 견고하고 간결하고 누가 보기엔 간교해 보일 정도라고 하더라도 과연 이 방법론으로서 그 간교함을
성취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도 당연한 다른 얘기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예. 이 세상사는 기획 의도와 결과물은 항상 똑같을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죠. 기획 의도대로 세상에 저기 돈 못 벌 사람이 어디 있고 출세 못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획과 결과는 다른 거잖아요. 그것이 건폭이라고는 언어 프레임이 어떤 뭐냐면 기가 막히게 작동에 들어가다가 그죠? 기가 막히게 작동에 들어가고 수사 탄력을 확 부여해서 뭐 수많은 사람을 그러니까 저기 수사하고 이러다가 딱 유서 대필, 딱 의혹, 그다음에 뭐 이게 뭐 그러니까 시민 제보 영상 이건 기획했던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이런 과정이 이제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왜 그러냐면 이게 출렁이게 만드는 게 이미지 공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 이야기를 거꾸로 얘기를 하면 그것이 이미지 공세라고 하면서 이미지 더 씌우기로 가다 보니까 정반대의 이미지 공세가 삐끗해 버리면 그 타격이 더 커지는 거죠. 부메랑에서 그러니까 돌아오는 타격은 더 커지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지금 빅데이터를 보더라도 민주노총은 등장하지 않는데 한국노총은 콕 집어서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약간 비슷한 국면이 성격이 있는 것 같은데 김은지 기자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국노총. 왜 진행까지 아니, 지금 하고? 아니 이걸 공부를 연구를 해오셨는데 예. 말씀을 못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진행 못한다는 얘기잖아 지금. 아니 진행은 세계 최고잖아요. 또 저 입에 당황하신 것 네네, 같은데요. 네네. 자 하세요. 그러니까 한국노총과 관련돼 있는 지금 정부의 대응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네네. 예, 그러니까 뭐 질문을 한국노총 정확하게 했어야죠. 아니. 네. 네, 뭐 간단하게 이제 시간이 거의 끝나가니까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윤 대통령과 한국노총과의 히스토리를 전 좀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한국노총은 역대 선거에서 항상 이제 지지를 선언한 바가 있는데요.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 선거 때는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했고 문재인 대통령 때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보통 그러니까 당선되는 쉽게 대통령을 말하면 이기는 지지했었죠. 후보. 예. 그런데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를 지지 선언을 공식적으로 한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제 그러지 못했죠. 사실은 윤 대통령도 이제 한국노총의 러브콜을 강하게 보내면서 노동이사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라고 하든지 뭐 타임오프 같은 것들도 공약을 한 바가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사이가 굉장히 섭섭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지점과 같은 히스토리를 좀 보면서 그 역대 보수 정부와는 다르게 한국노총과 민주노총과의 어떤 거리감, 사실 굉장히 보통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사이에는 거리를 일정 부분 두고 정부들이 대해 왔었는데요. 지금은 사실 거의 같게 취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지점들도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감각 혹은 뭐 전략 같은 것들이 이 히스토리를 통해서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가 되는데 제가 좀 아까 쭉 했던 거 좀 경험이 있던 게 이제 예를 들어서 광우병 촛불 시위라든지 네. 탄핵 촛불 시위라든지 큰 시위가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제가 거리에서 가서 이렇게 이제 보면서 느꼈던 부분이 뭐냐면 민주노총이 깃발을 들고 이른바 민주노총식 개념으로 하면 조직 대우를 형성해서 왔을 때 반기는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거리에서. 다시 말해서 촛불 시민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랬다라는 것이죠. 거기서 제가 이제 느꼈던 것은 뭐냐면 간극이에요. 거리. 이것이 그러면서 이것이 오히려 우리의 어떤 집회의 그 순수함 내지 어떤 진정성 이런 것들이 훼손되는 게 아니냐는 어떤 경계심을 저는 느꼈거든요. 네. 이게 근데 저는 옳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오는 어떤 거리가 그리고 간극이 너무 심하다. 이걸 어떻게 좁혀낼 것이냐가 내가 볼 때 앞으로의 과제일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정부의 노조 때리기라는 것은 정확히 딱 그 간극 도랑 위에서 지금 더 벌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들이. 그것이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 체험적으로 느꼈던 것이 아까 배종찬 소장이 이제 그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가져왔던 거기에 그러니까 사실은 녹아 있는 게 아닌가. 네. 결국은 이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그렇다고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보고 시위하지 말라라는 것도 아니고 요구를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그럼 존재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거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거는 뭐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어떤 그 존재의 부정일 테니까. 근데 문제는 어떻게 시민과 함께하는 부분들 또 시민의 입장에서 어떻게 인식의 개선을 가져갈 것인가. 요게 어찌 보면 관건일 수가 있겠다. 어차피 지금 정부는 그 지점에서 때리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그러니까 저기 노조나 시민들이 풀어야 되는 숙제 아니냐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좀 마무리할까요? 뭐 두 분 혹시 못다한 말씀 있으십니까? 예, 그러니까 기성 노조가 가지고 있는 부족함들이라고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어떤 감수성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겠죠. 하지만 그런 성찰과 반성을 잘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상대 쪽에 강한 푸시나 이런
뭐라고 할까요? 노조 때리기 같은 것들은 오히려 이러한 반성과 성찰을 잘할 수 있는 공간을 굉장히 좁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정부의 태도가 굉장히 아쉽다라는 이야기도 좀 그렇죠. 드리고 싶습니다. 짧게 한 말씀만 드리면 결국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인데 결국 이 노동자들과 노동계와 또 시민들 사이의 간극을 좁히는 게 필요하다는 이제 우리 김정부 앵커의 주옥 같은 또 명언이 오늘 나왔는데 근데 참 그런데 정작 노동계의 소식을 전달해줄 창구가 참 부족하거든요. 그걸 시민들이 잘 알기도 힘들고. 그 간극이 벌어진 이유 중에 하나죠.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저도 어떤 식으로든 지금 집회 시위 현장에서 그 요구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시민들에게 좀 잘 알리는 그런 그 효율적인 방법이 뭘까, 수단이 뭘까 그 부분을 찾아내는 것도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아닐까. 뭐그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네.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이제 그 야심차게 또 준비한 유튜브 연장 방송 코너가 현대션이라고 있습니다. 아 현장 얘기 대신 전해드립니다. 너무 좋아요. 네, 많이 기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니 저는 우리 시선 집중만큼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참 말 잘해. 자, 오늘 이야기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